네, 안녕하세요. 지금 레벨업 보건 전문가 되기 보건의료 행정 전공에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 우리 학우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속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의학 임상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 청소년 건강 성조숙증을 1교시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 2교시는 골절 골다공증의 비수술 한약 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강사분은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황만기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대표 원장님이시자 서강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신데요. 일단 황만기 원장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로 한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특이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수료를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사회복지학 석사와 사회복지사 1급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활동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신다는 게 좀 경이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통일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발명 문화대상도 받으시고,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도 받으시고요.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8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016년에는 연세대학교 사회봉사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타의 추종을 부르는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는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대표 원장이시고 서초구 한의사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제 선배기도 하신데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이 소아 전문 한의원의 거의 그 창시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은 오늘까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셨고 또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한의학 관련 강의도 같이 하고 계시면서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황만기 원장님 겸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 박민정 교수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두에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씨앗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줌 화면상으로 골절 골다공증 비수술 한약치료 이야기와 관련된 화면이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요거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라인으로 정형외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도 와주셔서 더욱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오늘의 이제 주제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약간 좀 상업적인 느낌이 난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의 주제와 두 번째 시간의 주제를 통합적으로 조직학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주제로 모아본다라고 하면 뼈에 대한 강의인 거죠. 뼈. 오늘의 주제는 뼈입니다. 여러분들 뼈는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어머님으로부터 한 300개 정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고 지금 성인 이후에는 보통 이게 유학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뼈는 아마 200개에서 210개 사이의 뼈 상태이실 거예요. 골절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갱년기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를 딱 보시면 저는 굉장히 뼈에 관심이 많았던 개인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술을 양방 정형외과에서 총 3번을 받았었는데 셋 다 뼈와 관련된 수술을 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외모를 보시면 특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더 느낌이 오시겠지만 저 자식은 뼈보다는 모발에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저 자식은 왠지 뱃살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뼈에 관심을 가졌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랫동안 뼈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83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정형외과 오신 분들 또 이제 서울대병원에 또 이제 계신 분 더 아시겠지만 오스테오콘드로마라고 하는 골연골종 어린애기들한테 발생하는 종양 때문에 발바닥에 있는 뼈를 다 긁어내면서 제 왼쪽에 있는 골반 뼈를 긁어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일리아 크레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술이 조금 이제 불충분하게 돼가지고 2차 수술을 95년도 한의과대학 다니고 있는 당시에 했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송년회 과정에서 제 육중한 몸이 저를 덮쳐가지고, 손가락 골절 때문에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심이 오염이 좀 된 관계로 이제 골수염 상태도 또 이제 되는 아주 뼈에 사무친 그런 뼈와 관련된 나름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밑밥을 깔면 저 자식이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 보니까 이 또 첫 화면을 보니까 혹시 젖골탕 사 먹으라고 막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젖골탕 이거 막 판매하려고 젖골탕 세일즈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눈빛으로 저를 이제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래도 이렇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 이게 또 영상 녹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후배님들한테도 또 공유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천박하게는 저 자식이 준비를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약간 고급진 상품인 책을 팔려고 온 거 아니야? 아까도 막 이렇게 책부터 막 자기소개할 때 얘기하는데, 책의 어떤 인세를 받으려고 책 판매를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또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약간 고급진 서비스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를 제가 이제 뼈와 관련된, 제가 지금까지 특허를 총 7개를 취득을 했는데 뼈와 관련된 특허가 7개, 7개 중에 6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키성장 특허도 있고 골절 특허도 있고 골다공증 특허도 있는데, 어쨌든 특허를 뭔가 이렇게 세일즈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틀렸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지득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뼈와 관련된, 특히 골절, 골다공증과 관련된 한의학적 어프로치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대 한의학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정형외과 한약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충분한 논문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팔려고 온 겁니다. 여기서 판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 책 말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영사상가 중에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가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o sell is human이다. 그러니까 파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여기서 판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고객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걸 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온라인상의 분들, 또 오프라인에 와주신 분들께 혹시나 한의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세일즈를 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좌측 맨 상단에 보시면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민정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셨겠지만, 저는 우리 여기 줌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아마도 거의 99.9%가 많은 미디어,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전통 한의학적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항상 한의학 그러면 전통의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학 자체가 전통 한의학인 걸로 잘못 오도되고 있지 않을까, 가스라이팅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은 전통 한의학과 현대 한의학으로 두 개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병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전통 한의학적 측면은 이제 기초과정에서 아주 살짝 배우는 것이고, 대부분은 다 현대 한의학적인 어프로치, 즉 현대과학적인 논문의 근거를 갖춘 근거 있는 한의학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한의사들이 그런 쪽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그것도 증거력 높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퍼블리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허 취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밑밥을 까는 얘기는
이 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현대 한의학적인 근거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한의사가 아니고 한의대생도 아닌데 나한테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겠어. 나는 그냥 대학교, 여기 서울 디지털 대학교에서 그냥 보건의료 행정을 전공하는 입장이고, 한의학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내가 이걸 뭔가 가지고 어떻게 써볼 수 있을 만한 건덕지는 거의 없을 얘기들, 허황된 얘기들, 실용적이지 않은 비실용적인 얘기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실용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한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산업적 기회가 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버젓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뭐냐면 식약 공용 한약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한의학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적인 디벨롭먼트를 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으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삼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187종의 식약 공용 한약제라고 하는 거는 식품으로 써도 되고 약으로 써도 되고 그 공용의 한약제가 187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홍삼도 187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나 한약 먹고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오늘 한약을 먹고 왔어. 라고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약 먹고 왔다. 한약을 드시고 오셨죠. 역시 우리 한약을 드시고 오셨죠. 저도 오늘 한약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한약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시고 오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100%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 오늘 밥 안 드셨어요? 밥을 드셨죠? 밥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밥이 곧 밥의 원료가 쌀 아닙니까? 쌀이 식약공용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서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계신데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러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종업원 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씌나몬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씌나몬이 뭐예요? 계피죠. 한약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한약을 먹은 거고 식약공용 한약재로서 계피를 후식으로 먹을 때도 한약을 드신 거고 여러분들 가끔씩 또 카레 안 드세요? 카레 드시죠? 카레를 먹으면 한약을 드시는 겁니다. 식약공용 한약재로서의 카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한약을 식약공용 한약재로서 한약을 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나는 한약을 안 먹고 있어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식약공용 한약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특히 산업적 기회가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다. 이걸 가지고 벤처 창업 같은 걸로도 충분히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수의학과 관련된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시나요?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이런 펫맘들 많이 댕댕이 맘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애기들, 그런 이제 사람은 아니고 동물의 또 한방 수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기들이 먹는, 댕댕이가 먹는 홍삼이 들어간 물, 한 병에 10,000원씩 팔립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졌을 때 한약이 들어간 어떤 한방 영양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187종의 한약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근거를 충분히 갖춘, 논문 근거를 충분히 갖춘 증거력의 수준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나중에 중동 지방에 가면 이렇게 귀족분들 있죠. 왕족들은 표범도 키우고 엄청 비싼 말도 키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나 표범들이 골절이 되면 대부분 사망각입니다. 그러니까 골절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노병견, 시니어견들도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런 강아지들, 그런 고양이들한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정보를 내가 오늘 얻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나와 동떨어진 지식이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 지식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모두 발언으로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 자, 생활 속 골절 사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골절 사고 주변에 당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골절 환자였을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2013년도에 앨리스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라는 쓰레기 행성을 버리고 이제 다른 행성으로 소수의 귀족들은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99.9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8대2 사회, 9대1 사회, 불평등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한 2050년, 2100년이 되면 더 불균형함이, 더 불평등이 심화돼서 0.01% 대 99.99%의 사람들이 나뉜. 그래서 99.99%에 속한 사람들은 지구라는 쓰레기 행성에 살아서 보건의료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구 행성에서 어떤 질병인지도 의사들도 다 이제 앨리스움이라는 행성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단도 못 받고 있고 어쨌든 가까스로 소수의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아기는 곧 죽을 예정이다 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님이 그러니까 모성애를 발휘해가지고 앨리스움이라고 하는 행성에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이건 집집마다 다 있는 진단기구이자 치료기구입니다. 그래서 앨리스움에 사는 소수의 특권적 사람들은 모든 집안 내에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아무 집이나 뛰어가가지고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집집마다 굉장히 넓어서 쳐들어가가지고 이 집집마다 놓여있는 이제 의료기구에다가 아기를 딱 눕힙니다. 그러니까 찡 하더니 1초 만에 진단을 해냅니다. 다발성 복합골절 환자다. 그리고 다시 더욱 놀라운 거는 찡 하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아기를 치료합니다. 아무런 침수적 도구 없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사들뿐이 아니고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있는데 한의사들과 치과의사들도 다 파업하겠죠. 이런 의료기구 출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사들로서는 굉장히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으로서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렇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우리가 지금 이걸 따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천문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나요? 최민식, 한석규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번차추마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신 다음에 번차추마가 뭐냐면 수레에서 엎어지고 추마, 말에서 추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교통사고를 번차추마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교통사고가 바로 세종대왕 사건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타고 가던 수레가 엎어져가지고 장영실이 그거를 감조를 담당하는 총감독이었었는데 그거를 감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장영실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그런 이제 사건을 영화한 내용이었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화두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차는 있지만 가상의 어떤 가설적인 화두를 던져보자면 세종대왕이 번차추모로 인해서 큰 골절 부상을 당했다면 그리고 어이가 허준 선생님은 선조와 광해군 때 생존해 계셨던 분이니까 연차는 있지만 어쨌든 그 어이가 허준 선생님이었다면 만약에 이 골절 부상을 당한 왕의 치료 그리고 빠른 치료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한약을 처방했을까? 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유도성 질문을 이제 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또 좋아하시는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추신수 선수, 스테판 커리, NBA의 최고 마이클 조던 이후에 최고의 연봉을 받는 분이죠. 그리고 샘 백주베리 다 아시죠? 그리고 프리다 칼로 이분은 멕시코의 아주 유명한 초상화로 유명한 연유 화가인데 이분이 18세 때 또는 17세 때 그때는 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차 사고를 당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차하고 버스가 부딪히면서 그 버스에 있는 철봉이 이 어린 여학생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서 골반을 찍고 왼쪽 대퇴골을 부수는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서 자살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다가 이제
미술,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승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초상화 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드 쉬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 바이든, 그리고 톰 크루즈, 톰 형이죠. 그리고 백제무학, 고고학적 증거로 밝혀진 사실인데, 타이거 우즈. 지금까지 제가 쭉 말했던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들, 참고로 이 스타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이제 골절 치료를 했습니다. 누군지는 뭐 밝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골절을 한 번 이상 앓았던 골절 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골절이 굉장히 이런 유명 인사들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골절 환자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아질 것이다. 자, 저기 맨 우측에 보시면 240만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0만 명이 부러진다는 게 아니고 240만 명은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30만 명 정도가 1년에 부러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부러지면 8번 정도 병원에 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여자분들의 골절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아서도 자연스럽게 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산업적 어프로치를 위해서 타겟 포인트로 해서 마케팅을 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는데,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부러지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지금 50대인데 왜 50대인데 많이 부러질까요? 보통 30대, 40대까지 열심히 일하느라고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남자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50대가 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약간 좀 안정기에 들어가고, 뭐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고위직에 많이 올라가면서 영업이나 접대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골프 회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은 50대인데, 이 50, 저도 비슷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저도 20, 30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거 다 했던 운동이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센 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게 이렇게 골프 비기너분이 채를 휘두르다가 갈비뼈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분들, 그리고 등산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20, 30대인 줄 알고 나 옛날에 저거에 금방 올라가라고 막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부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50대 때 굉장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대입니다. 자, 저 10대를 보면 여러분들, 질풍노도의 시기가 딱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10대 아이,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게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특히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의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부러집니다. 그 이상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부러질 틈이 없는 거죠. 어쨌든 10대 애들이 많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자분들은 60대, 50대, 70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인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 어떤 분들은 120세 시대 이런 걸 맞이해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강의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의사들은이라고 했지만 그냥 이 한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 증진과 전체 한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속력이 있는 메시지를 함께 근거 있게 발화시켜 나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부러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골절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여기 보시면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엇나가서, 중요한 멘트는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모든 상태다. 왜냐하면 나는 금방 갔어, 부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부인함으로써,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뼈가 더 추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균열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오랫동안 앓으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가도 연속성이 소실된 상황이니까 이건 부러진 거다라고 정확히 인식을,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골절의 종류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지만, 성인들은 다 완전 골절의 형태로 부러지고요. 아기들은 골피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뼈는 약한데.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탄력성이 얘기들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똑딱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완전 골절의 형태로 소아청소년 골절은 특징적으로 부러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단소골절이 있고, 뭐 분쇄골절이 있고, 분절골절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형외과에서 오시는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분쇄골절이 고에너지 추락 사건,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아시바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뼈가 나가든 아니면 갈비뼈가 나가든 척추가 나가든 뼈가 빠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빠들어졌다라고 해서 분쇄됐다 그래서 분쇄골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절골절도 있긴 있는데 분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분절어라고 하는 용어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각각 토막토막이 의미가 있는 걸 분절적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뼈가 완전히 각각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분절골절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병적 골절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골절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외상이 없어요. 전혀 외상의 기억도 없고 실제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자전거에 뭐 부딪히지도 않고 낙산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트러블도 없는데도 뼈가 전혀 외상 없이 그냥 뚝 부러져 있는 상태. 이걸 병적 골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정폭력을 당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지만 뼈가 그때 부러진 것 뿐인 거고 지금까지 안 부러진 게 용하게 그냥 버텼던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병적 골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의 힘, 단순한 힘만으로도 뚝뚝 부러지는 상태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트리플 악셀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피로골절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낸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님의 상황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로골절이에요. 행군에서 나고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피로골절입니다. 행군 중에도 많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뭐 농구하다가도 많이 부러지는 게 피로골절이다. 그리고 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뭐 이런 데 가다가도 나고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피로골절입니다. 근데 산티아고 순례는 대부분 20, 30대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왜 부러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20대 여성분들의 골 밀도가 40대 여성분들의 골 밀도보다 낮게 나온 그 충격적인 2008년도 결과도 있습니다. 그건 대학병원들 한 9개 대학병원에서 골 밀도 검사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그건 사회적 흐름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상시적으로 너무 빡세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 뼈가 약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절 회복과 관련되어서 악화인제 중에 첫 번째 악화인자가 적은 체질량 지수예요. 여러분들은 다들 체질량 지수를 적게 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적은 체질량 지수가 골다공증에도 안 좋고 골절에도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 피로골절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 얘기를 하면서 20, 30대 여러분들의 상시적 다이어트 때문에 뼈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비만 클리닉을 하더라도 반드시 뼈와 관련된 조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과 관련돼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성한 교실에서 자꾸만 산업적 디벨롭먼트, 뭐,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고 소소하고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하나라도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기를 저는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골절이 우리가 뼈가 200개에서 210개 정도의 뼈가 지금 성인들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뼈 중에 다 하나하나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환자들이 가장 심각성을 느끼는 뼈이기 때문에 의존성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뭔가를 관리받기를 더 원하는 뼈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크게 와닿는 이건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산업적 기회가 있는 뼈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순위가 고관절 골절이에요. 왜냐하면 고관절 골절 제가 이제 골절 골다공증 환자들을 비대면 진료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고관절 골절은 80세, 70세, 90세 넘은 어르신들도 고관절 골절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위협감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이 실제로 수술을 정확하게 제 시간에 잘 받는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망률이 15%에서 20%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사망률이 거의 30%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내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의 유방암 사망률하고 근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혹시 영화 음악계의 거성 중에 거성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곡가죠. 미션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네마 천국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고관절 골절로 2020년도 당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골절 합병증으로.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노쇠를 강력하게 유발하는, 노쇠라고 하는 현상을 강력하게 유발해서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 또는 거동장애 증후군 또는 폐용 증후군을 강력하게 유발함으로써 혈행순환 능력을 떨어뜨려서 폐동맥 고혈압, 폐동맥 이렇게 색전증,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하죠. 폐동맥이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심부 정맥 혈전이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폐동맥을 막아서 급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시키고 오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누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하면 감기에서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폐렴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합병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대한 골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관절 골절은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고관절 골절에 있어서 의료비 증가, 가족에 대한 환자의 의존성이 증가,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한의학적인 어프로치가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훨씬 더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그 당사자뿐이 아니고 가족들도 고관절 골절을 열심히 치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분쟁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게 고관절 골절이에요. 우리 불쌍한 어머니, 우리 불쌍한 아버지 누가 케어할 것인가? 누가 돈을 이렇게 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주 커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논문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요 세 단계는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절 치유는 금방 가든 부러지든 분쇄골절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세 단계를 거쳐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염증기다. 두 번째 단계는 복원기다. 세 번째 단계는 재형성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회복 속도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절 관련된 한의학적 문화, 옛날에도 전쟁이나 고문 같은 것 때문에 많이들 사람들이 뼈가 부러졌겠죠. 그래서 이 외대비호라고 하는 책은 당나라 때 처음 나온 책이고 태평양민 화제국방이라는 책은 송나라 때 처음 나온 1000년 전의 책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각각 골절 치유 3단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인식은 없었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치료하고 중기에는 이렇게 치료하고 말기에는 이렇게 치료해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골절의 흐름 상태, 골절의 어떤 치유되는 흐름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치료법들을 달리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거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어, 활혈법, 벽골, 속금법, 변장등록법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약만 주는 게 아니고 스테이지에 따라서 포인트를 달리해서 처방을 해야지 훨씬 더 환자한테 유의미하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게 치료 성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한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식약공용 한약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산업적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방 수의학과 관련되어서도 또 사람과 관련되어서도. 근데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강귀 하나만 얻어간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씨앗과 같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 당귀를 드셔보신 분, 당귀쌈을 드셔보신 분? 안 드셔보셨나요? 한약으로만 먹어본. 당귀쌈은 굉장히 흔하지 않나요? 한약으로는 드셔보셨대요. 한약으로 드셨대요. 당귀라고 하는 거 다 들어보셨죠? 당귀라고 하는 식물 자체는 그게 이제 옛날에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의 성약이다. 여성분들 치료할 때는 빠지지 않고 처방하는 대표적인 한약이 당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수족냉증, 손발 차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점막이 건조해서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도 있고 코 점막이 건조해서 비염에 늘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질 건조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당귀의 적응증 중에 하나예요. 당귀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피부병 치료 한약이기도 했고, 손발을 찬 거를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한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들 생리를 처음 시작한 애들 생리통을 완화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처방이었고, 임신 안 되는 난임 애기들한 난임 이렇게 여성분한테도 많이 처방이 됐는데, 한 25년 전에서 30년 전부터 당귀에 대해서 뼈세포 증식 효과가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귀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당귀를 가지고, 이게 식약공용 한약재거든요. 이 강의가 한의사분들한테 혹시나 오픈이 되면 제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의사분들은 식약공용 한약재 제도 자체를 축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세요. 독점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근데 한번 정해진 제도가 이렇게 쉽게 축소가 되지는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역설적이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귀를 가지고 골다공증이나 골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적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응용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논문 자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또 중국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흔히 우리는 중국산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약간의 생각을 좀 바꾸실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특히 한의학, 중의학과 관련돼서 투자를 이제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상상 이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200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중국에서 한의학을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중의학관리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발표하는가? 중의 우세 병종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가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의학이, 한의학이, 서의학,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양의학이죠. 중의학이, 한의학이 서의학에 비해서, 양의학에 비해서 우세한 병증. 어떤 면에서 우세하냐? 경제성 평가를 포함해서, 안전성 평가를 포함해서, 유효성 평가를 포함해서. 이 세 개가 다 우수함이 인정되는 논문적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총 508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508개 중에 하나가 바로 골절과 골다공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희성장이나 성조숙증도 508개의 중이우세병증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이우세병증을 발표한다는 거는 그냥 주장만으로, 문헌적 정보만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문적 근거, 그 논문도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시험, 그 임상시험의 수준도 RCT 이상의 수준의 것들을 메타 분석을 한 것들을 주로 이제 검증의 도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매우 탄탄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것 뿐이다. 백사장의 모래와 같은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다라고, 요거는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중국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한 논문인데요. 흰 쥐를 가지고 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골탕을, 특허한약 적골탕이 되기 전에 적골탕입니다. 그래서 한 60일 동안 쥐한테 먹였더니만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3주째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3주에서 8주 사이에. 그래서 60일을 다 경과한 다음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빠르게 골절 유합 속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대만의 코호트 스터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증거력에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거력의 사다리 또는 근거력의 계층. 그래서 hierarchy of evidence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증거도 그냥 단순한 그냥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이런 이제 소소한 증거력만 가진 증거들이 있고,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아이디어 이런 이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깔린 약한 증거들도 있고, 이거는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또 RCT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문이 나와서 그거는 굉장히 증거력이 높은 논문인데, 이 코호트 스터디서부터는 통계적 상관성뿐이 아니고 인과론적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매우 증거력이 높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다 찾을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증거력 높은 논문들만 찾아봐야지, 그러면은 RCT 논문이나 코호트 논문들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만에서 코호트 스터디를 했습니다. 총 1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랬을 때
한의학적 치료법을 고관절 골절 치료에 활용한 환자 556명, 한의학적 치료를 고관절 골절 치료에 활용하지 않은 환자 556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스터디를 했더니 여러분들 코호트 격리라고는 다 들어보셨죠? 코호트가 뭘까요? 코호트가 어디서 연원을 했냐면 옛날 로마 시대의 군대 단위예요. 100인대, 1000인대, 500인대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동질적 집단을 코호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동일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코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의학적 치료를 적용한 556명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적용하지 않은 566명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전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재입원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재수술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거하고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적인 상관성, 즉 코호트 스터디에서부터는 사실은 인과성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 진료가 그만큼 인과론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속단이라고 하는 약 혹시 들어보셨나요? 속단.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속단, 야, 너 속단하지 마. 이런 속단이 아니고 속단은 끊어질 단자, 이을 속자예요. 여기가 연속극 할 때 그 속자인 거죠. 그래서 끊어진 거를 잇는다. 그래서 속단이에요. 효능을 가지고 경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걸 먹었더니 끊어진 게 빨리 이어지네? 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속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속단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끊어진 걸 이어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한약입니다. 당귀와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골절 치료를 많이 했었구나. 저런 거에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산업적 기회를 가지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CNKI라고 연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중국에서 국가 단위로 지식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아기들 엄청 많이 부러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기들에 대해서 RCT, 아까 제가 RCT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죠. RCT 논문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근거력이 높은 논문입니다. 오히려 코호트 스터디보다 더 근거력이 높은 상위에 있는 스터디가 RCT 논문인데 RCT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어요. 메타 분석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연구 그룹에서 한약 활용하지 않은 대조군 골절 치료 그룹보다 현저하게 유효성률이 높게 나타났고 한약을 활용한 골절 치료 그룹의 뼈 치료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현저하게 낮았다. 즉 빨리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당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지하철역 근처에 홍화씨 판다고 이렇게 리어카에서 아직도 파시는 분들 보셨죠? 그런 거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함부로 사시면 안 되고 딱 이렇게 식품 한약이라 하더라도 물론 한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한약은 퀄리티, 즉 가격이 식품 한약과 처방 한약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식품 한약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퀄리티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홍화도 어쨌든 실험적으로는 골절 치료에 도움이 되긴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면 골쇠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골이 빠개진 거를 보태준다라고 해서 골쇠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쭉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유향이라고 하는 약재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향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기 혹시 기독교나 천주교 신앙을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 분 또 없으신가요? 저는 딱 보면 종교가 뭐일 것 같으세요? 왠지 불교일 것 같잖아요. 왠지. 하지만 저는 무교입니다. 종교의 어떤 편향성 없이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리 세 분께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 이렇게 강론 중에 그 동방박사의 아기예수 탄생 때의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동방박사가 아기예수 탄생할 때 그리고 일반 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기예수 탄생 축하 선물로 선물을 세 가지를 가져오죠. 그 선물 세 가지가 뭐죠? 들었던 기억은 나시죠? 유향모략이요. 황금 유향모략. 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네? 아로마 테라피였는데. 아로마 테라피. 그러세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황금 유향모략. 황금이 골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금이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황금, 황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흉열 서화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황금이라고 하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황연, 황금, 황백할 때 그 한약이 아니고 한의사들한테는 워낙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골드가 맞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술도 안 먹었는데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골드를 가져온 게 맞아요. 조금 가져왔겠지만 골드를 가져온 게 맞고 한약 중에서 황금이라고 하는 한약이 아니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금, 골드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한의사의 관점에서는 황금, 유향, 모약 세 개 다 한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황청심환이나 공진단 뭘로 쌉니까? 황금으로 싸죠. 금박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치료적 목적으로서의 금을 가져왔지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금을 가져온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유향, 모약이 그 2000년 전에도 실크로드를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한약이에요. 물론 산지는 홍해 연안이 산지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유향을 못 들어보셨으면 보스웰리아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보스웰리아 들어보셨나요? 유향입니다, 그게. 어쨌든 유향이라고 하는 게 동방박사가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골절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뼈가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한방 진통제로 제일 유명한 게 유향과 모약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왜 아기예수 탄생을 했었을 때 왜 하필이면 황금, 유향, 모약 그 중에서도 유향, 모약을 왜 가져왔을까를 비신자인 저로서 감히 추론을 한의사로서 해보건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심신이 많이 힘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계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서 유향무력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떠십니까? 불손한 생각일까요? 맞을 수도 있는 생각일까요? 아니지, 멋지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향이, 여러분들 그렇게 한방 진통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소화와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많은 근거들이 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논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논문도 봤고, 좀 전에 중국 논문도 봤잖아요. 일본 논문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 이후로 한의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70년 동안 단 한 명의 한의사가 배출이 안 돼요. 하지만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한약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누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을까요? 돌팔이가? 일본은 의사,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양의사 선생님이 한약도 처방할 수 있고 양약도 처방할 수 있는 동시 처방권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양의사 선생님들이 한약 먹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왜냐면 나는 늘 한약을 쓰고 있으니까. 일본 전체 의사 선생님의, 이건 2022년도 통계인데, 일본 전체 의사 선생님의 93.5%가 한약 처방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약만 전문으로 생산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공급하는 쯔무라 제약이라고 하는 100년이 넘은 제약회사가 있어요. 한방 전문 제약회사인데, 1년에 매출이 1조 5천원입니다. 한약만, 양의사 선생님들한테 팔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약이 처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일본으로 혹시 가시게 되면 81개 의과대학, 여기에 다 한방 클리닉이 있고요. 특히 동경에 가시게 되면 동경대학교가 전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논문을 내는 병원이기도 한데 거기에도 한방 클리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를 포함해서 몇 군데 병원에서 갈비뼈골절 환자들에게 한약 처방을 하고 또 일부는 양약 처방만 하고 비교 실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양약만 처방할 수도 있고 한약만 처방할 수도 있고 둘 다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저는 실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이거는 치타박 일방, 타박을 당했을 때 타박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타박상도 타박이고 타박상을 당해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024년도 1월 달에 일본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우리나라의 경기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님이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정형외과 한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타박 일방이라고 하는 처방을 모든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한약들이 처방이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처방하고 있는 한약이 소화기 계통의 한약이에요. 소화기 내과 의사 선생님이 내과 수술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환자한테 마취, 전신 마취 다 깨고 난 다음에 가스 나옵니까? 방귀 나와요?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죠. 복막 유착이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장의 연동운동이 이제 스타트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장의 복막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건중탕이라고 하는 한약 제제를 수술한 다음에 루틴하게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대건중탕이 1등 처방이고 2등 처방이 이 정형외과 한약이에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는 무조건 이 한약을 처방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처방이 타박 일방이라고 해요. 타박상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이치방이라고 하는 일본말 아시죠? 이치방, first choice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박을 당했을 때 최고의 그러니까 타박을 치료하는 이치방 제일 최고의 처방이다. 그래서 타박 일방이라고 하는 약을 주로 쓰는데 이거를 엔사이드 계열의 약물하고 비교 실험을 한 거예요. 비슷한 정도의 비슷한 심각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70명을 3년 동안을 걸쳐가지고 임상시험을 했는데 치료 기간이 타박 일방을 복용한 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 비용도 여기는 보험약이 굉장히 많아요. 100종류가 넘습니다. 다 제재의 형태로 해서 치료 비용도 엔사이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뼈 부러진 골절 환자 같은 경우에 특히 갈비뼈 골절 환자에 대해서 관리처럼 사용되었던 엔사이드 계열의 약물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새로운 약물로서 치타박 일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5시가 되었는데 5시 10분까지만 제가 이 갈도증 강의를 하고 쉬지 않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네요. 골다공증, 여러분들 골다공증 주변에 가지고 계신 어머님, 할머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근데 골다공증은 있어도 통증이나 저림이나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침묵의 질병이죠. 그래서 부러지기 전에 모릅니다. 부러진 다음에 후양적으로 대부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마다 10%씩. 그러니까 뼈 세포는 주기가 보통 10년입니다. 보통 일반적 체세포는 한 달이고, 정자세포는 2, 3일, 이렇게, 호산구, 호중구, 호영구는 또 그때 2, 3일, 하루 이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뼈 세포는 10년이 주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 30대까지는 골밀도가 가장 높고, 폐경 이후에 5년 동안 급속하게 골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50에서 55세 때 사실은 골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천을 거쳐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성 골다공증, 2차성 골다공증, 이렇게 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뼈가 안 좋아지게 만들 만한 어떤 요소들로서 악화인자들을 다 이제 얘기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는 이제 항암제를 계속 쓰게 되면 아니면 항경련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약을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뼈가 다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에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 다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뼈가 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암 자체가 있는 분들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호흡기 질환, 특히 COPD 같은 거 있어도 굉장히 뼈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골다공증 환자는 앞으로 더더욱이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산업적 기회가 많은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된다. 그래서 티스코, 제트가 이런 게 있는데 다 아실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은 체질량 밀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을 우리 다 원치 않잖아요. 원치 않기 위해서 살을 엄청나게 많이 빼는 과정에서 뼈를 손상시켜 가는 가치 교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뼈에 대해서도 뭔가 장비차를 먹어가면서 아니면은 비만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뼈에 대해서도 뭔가 어시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비만 관리를 해야지 조금 더 세밀화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치과하고 한의학이 같이 협업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임플란트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발치 같은 걸 해보실 때 50세 이후 특히 이제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치과 선생님이 제일 많이
많이 압도적으로 물어보는 게 골다공증 약 먹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골다공증 양약의 글로벌 마켓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제제가 있거든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요 제제가 주사제를 맞건 아니면 복용약, 그러니까 경구용 약으로 먹건 대부분 75%에서 80%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여러분들은 맞고 있거나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4년 이상 맞거나 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걸 숨기고, 아니면 안 알리고, 아니면 치과 선생님이 그걸 안 물어보고,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게 됐었을 때, 100명 중에 한 4명꼴로 턱뼈가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가면 요새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었지만,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환자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부분 이게 이러한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옛날에는 인정이 안 됐었던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1인 시위하는 환자들 되게 치과 주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치과 선생님이 골다공증 약약 먹고 있는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실수를 임플란트를 하다가 턱뼈가 썩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갈아엎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대사건이잖아요. 근데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등재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2010년도 이후엔 이게 교과서에 등재가 돼서 무조건 치과 선생님이 이거는 체크를 하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만 4년 이상이 아니고 겁이 많은 치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1년만 먹어도 아니면 아예 먹지 말라고 1년 이하로 먹어도 일단 끊고 시작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 입장에선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뼈 부러질까 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관절골절 될 수도 있고 척추골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안 먹어버리고 물론 이빨도 중요하지만 뼈도 중요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뼈세포 증식 효과를 내는 그런 적절하게 설계된 처방을 받으러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단기차라도 권유를 하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도록 아니면은 조금 이제 뼈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식약공용 한약재의 형태로도 얘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볼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시장 장악력이 그렇게 있는데 이거 파골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가 있는데 파골세포가 미쳐 날뛰는 거를 워워워 시켜주는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워워워 하잖아요. 근데 너무 미쳐 날뛰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개발이 됐는데 왜 조골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쪽으로 하면 더 좋을 건데 왜 그건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쪽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다? 이것이 부작용이 암입니다. 동양 생성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잘 치료를 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며 겨자 먹기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방적 상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하다. 그래서 MRONJ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BRONJ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브론즈라고 하는 게 턱뼈가 썩는데 왜 그러냐? 비스포스포네이트 때문에 썩는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브론즈라고 하는 대표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대만 자료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 부충, 단산, 속단, 우술, 선호색, 계열등, 불세보 뭐 이런 계열의 약재들 그리고 뭐 독팔기생탕, 향사육분자탕, 소경화자탕 이런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 뼈에 좋은 한약, 뼈 잘 붙는 한약,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한약으로 다 알고 계신 처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처방들을 가지고 대만에서 논문을 발표를 한 거를 소개시켜드리면 얼마 동안 먹어야 돼? 어느 정도 동안 먹어야 돼도 환자로서 궁금한 거잖아. 이거 하세월 내가 돈도 많지 않은데 이걸 계속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약간의 해답을 제공을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한 달 미만으로 한약을 복용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서 6개월까지 한약을 꾸준하게 먹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 물론 12개월 먹인 분도 있었거든요. 12개월 먹였을 때도 효과는 있었는데 6개월 먹인 거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개월 먹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한 달에서 6달이 가장 가성비 높게 처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내가 요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황련, 황백, 치자, 황금이라고 있죠. 여기에 황금하고 골드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골드가 아니에요라고 실언을 한 거였었던 겁니다. 어쨌든 황해내독탕이라는 처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발효시켜서 실험을 했는데 골밀도 감소 현상은 한 52%, 골량 감소 현상은 31% 정도 개선을 했다. 그런데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지를 추론을 했었던 그 논문의 결론이 파골세포가 미쳐 날뛰는 거를 워워워 시킨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50대 이상의 갱년기 분들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골다공증 오는 이유가 파골세포가 과잉활성화 돼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국 논문인데요. 총 1816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가 과연 한약이 유의미한가, 아니면 표준적인 항골다공증 양방이 유익한가, 아니면 위약, 가짜약을 투여한 게 유의미한가, 이걸 이제 세 분류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한약 치료가 BMD, 그러니까 본 미네랄 덴시티죠. 그러니까 골밀도를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걸로 논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적골탕, 제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한약 적골탕을 가지고 골다공증의 개선 효능을 검증하고 그걸 세포기전에 대해서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지금 너무 시간이 적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약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식이요법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공부와 관련되어서 이건 다 유전자 탓이야.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해. 유전자가 정해져 있으면 부모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으면 애기도 당연히 공부를 못하는 거고, 나는 유전자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조상 탓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패기를 하고 또 치료를 받더라도 나 유전자가 별로 병약한 체질이어서 나는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 말 자체가 허위다,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후성 유전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후성 유전학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특허한약 적골탕을 가지고 항골세포 분화 또는 융합과 관련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온, 오프, 그러니까 크고 키고 끄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자가 온, 오프가 되니까 단백질의 생성도 온, 오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실험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적골탕은 파골세포의 분화및 활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한다. 즉 파골세포가 미쳐 날뛰는 것을 워워시키는 천연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안전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이거는 제가 관절염까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산골. 여러분들, 이제 뼈 부러지면 산골 먹으면 좋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산골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까 제가 골절 치료 3단계 중에서 제일 짧은 단계가 1단계 염증인데, 옛날에 진통소염제 없었을 때, 잠깐 궁여지책으로 썼던 시대적 역할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산골을 쓰고 있다면 저는 절대로 산골 쓰지 마시라. 왜냐하면 산골이 소화장애도 굉장히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고 산골을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으세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0.03에서 0.3g 1회당 아주 초극류량만 단기간에 1단계만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절대로 임산부, 소아, 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산골 먹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산골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산골과 관련돼서 가짜 산골 사건도 2019년도에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특허한약과 관련돼서 이렇게 약간 자랑들을 해놓은 플렉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고, 다이어트와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너무 항진되어 계신 분들한테 절대로 피해야 되지만, 식욕이 나는 항진되고 싶어 하는 조건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 너무 빼빼 말라가지고 나 살 좀 찌고 싶어. 그런 분들 주변에 축복받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뼈가 약한 분들한테 당귀차 말고 또 저는 한방차를, 진피차를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진피가 여러분들 귤껍질이잖아요. 귤껍질이 이 베타 크립토잔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중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밥을 더럽게 안 먹는 애들 있죠? 밥을 먹이느라고 한두 시간 쫓아다니는데도 한두 수저 먹어줄까 말까 하는 아주 흰통,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야지 먹어주는, 밥 먹어주는 걸 유세로 떨고 있는 그런 애기들이 있을 거예요. 진피가 들어간 한약을 적절하게 처방받으면 밥맛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진피가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증진에도 분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애기들 성장 클리닉에도 아주 많이 쓰이고 밥 잘 먹는 클리닉에도 아주 많이 쓰이고 골다공증에도 아주 많이 쓰인다. 다만 지금 현재 너무 비만이신 분들, 식욕이 너무 항진되어 계신 분들은 진피를 먹으면 더 식욕이 항진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스포츠 한의학으로서,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여러 유명 선수들 중에 제가 이제 제 환자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뼈가 부러지면 이 경기력과 관련되어서 아주 큰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내가 선수로서 뛰어야지 내 연봉값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산업적인 훼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으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굉장히 이렇게 처방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요거는 한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세돌 구단 다 아시죠? 이창호 구단 아시죠? 이창호 구단을 잘 아시면 약간 연식이 있는 분입니다. 대부분은 이세돌 구단을 많이 하시죠. 제가 20, 30대 젊은 한의사분들한테 강의할 때 이세돌보다는 저는 이창호가 더 유명한데, 그래서 이창호 구단 다 아시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이분들이 2010년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가서 실제로 바둑이 브레인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나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심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 위에 침 맞고 지금 이렇게 대국을 하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이클 펠프스 이런 사람들, 여기 두항 자국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스포츠 관련된 한약들도 아주 많이, 물론 도핑에 문제가 되는 한약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상용 한약제가 아니고 보통 이제 감기약으로 많이 쓰는, 또 다이어트약으로 많이 쓰는 마황 빼고는 거의 상용 한약제가 아니니까 요것만 빼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한약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한약 처방들이 근거를, 현대과학적인 논문 근거를 가지고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사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환자들이 주로 이제 한의원에 연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혹시나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한의원에 제가 논문 자료를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싹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나 이런 것들, 내가 산업적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내가 논문이 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책은 논문 자료집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니까, 굉장히 많은 논문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논문들을 번역을 한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한 달이면 이제 제 세 번째 골절 관련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실제 임상 사례들, 케이스들 300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따서 300 케이스를 제가 이제 셀렉션을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곧 발간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러요러한 처방을 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이것도 역시 뼈와 관련된 거이긴 한데,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주변에 저성장 때문에 좀 힘들어하신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부모님의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 클리닉, 그리고 성조숙증 클리닉. 이게 이제 양방이든 한방이든 불문하고 굉장히 이렇게 환자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비록 처방은 하실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후속 유전학적인 그런 이제 조언을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영양학적으로 건강 증진 차원에서 처방까지는 아니지만 한방차를 잘 활용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이게 후성 무전학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두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용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양적인 얘기입니다. 양적인 얘기.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 얘기인 거고, 그리고 발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장과 발달을 다 포함하는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화면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얘기들 많이 봤어라고 좀 능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되는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매우 막 이렇게 숫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딱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 남녀 성차를 분류하고 0세에서 2세까지가 1차 성장 급진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0세에서 만 2돌, 즉 24개월까지가 1차 성장 급진기. 그러면 1차 성장 급진기라고 얘기했으니까 2차 성장 급진기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2차 성장 급진기는 그로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남녀 성차가 2년 정도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만 10세에서부터 12세가 2차 성장 급진기고 남자애들은 만 12세에서 14세가 2차 성장 급진기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 큰 랜드마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이제 의문이 좀 풀리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만 2돌에서 만 3돌 사이가 생리적 식욕부진계하는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그 얘기를 배틀 막 넣었군요. 만 2돌에서 만 3돌 사이가 생리적 식욕부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운 3살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미운 3살일까요? 밥을 더럽게 안 처먹어서. 그리고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되니까 싫어, 안 해, 못해, 안 할래, 못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얘기들을 많이 하는 때이기도 하니까 미운 3살이 되는데, 자,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1년은 생리적 식욕부진기다. 자, 그때 이제 밥을 너무 안 먹고 그때 성장 격차가 막 일어나는 또 이제 성장이 좀 작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이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패치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 2돌에서 3돌서부터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2돌에서 3돌 사이의 시기가 생리적 식욕부진기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0세에서 2세까지가 1차 성장 급진기라고 그랬잖아요. 즉 만 첫 돌까지는 25cm 자라고 첫 돌에서 2돌까지는 13cm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2차 성장 급진기라 하더라도 2차 성장 급진기에는 남자는 10cm 자라고요. 여자는 한 9cm 자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4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1차 성장 급진기 때 엄청 많이 자라는데 2돌이 되면서 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저를 보세요. 0세에서 2세까지 폭풍 성장을 하다가 2돌이 되면서부터 변곡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서행 성장 시기가 10년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표현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 먹던 애들도 안 먹고 안 먹던 애들은 단식을 하듯이 안 먹는 1년이 되는 겁니다. 그게 2돌에서 3돌 사이에 잘 안 먹는 애기들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진피라고 하는 약이 들어간 처방을 주로 많이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성장 격차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1차 성장 발육, 1차 성장 급진기, 2차 성장 급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초경을 한 다음에는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보통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맥시멈 3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경을 한 다음에 한의원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허이투야 그러면서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많이 늦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뭔가 관리를 한약을 처방하든 운동을 시키든 아니면은 성조숙증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키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마음 편한 어떤 관리 상태를 만들든 그런 것들이
주마가편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주마가편. 주마가편이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클 때, 그때 뭔가 좋은 것들을 해줘야지 더 클 수 있는데, 이미 꺾여진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때 막 투자를 한다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성장에 대해서 도모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하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똑같은 돈을 써더라도 퍼포먼스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장 곡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참 파이프야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3세 때 50%면 사춘기 때도 50%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뭔가 개입을 안 해주거나 관리를 안 해주다. 이게 성장 곡선에서 아주 유명한 카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카날라이제이션. 우리가 카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옛날에 한반도 배운다 뭐 이런 문화와 관련된 되게 많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운하. 그 네덜란드 가보면 다 운하로 막 이렇게 교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 중국에서도 수나라 때 막 운하파다가 수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운하 그게 카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의 선들을 운하를 뚫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운하를 뚫는다. 그러니까 3세 때 50%의 성장률인 아기들은 특별한 조치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는 사춘기에도 50%로 끝까지 운하를 파고 간다. 나에게를 계속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3세 때 5%인 아기들은 사춘기 때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5%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용어입니다. 그래서 역연령.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내볼게요.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 보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역연령 할 때 역자가 무슨 역자일까요? 한자입니다. 한자. 역연령.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질문을 우리 드려볼까요? 잘 보셔주시는 우리 선생님께. 그러면 무슨 역자일까요? 저게 달력할 때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리적 시간이 흐르는 것, 그걸 역연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딴 얘기긴 한데 그리스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 옛날에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즉 달력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 객관적 시간이고 그냥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라고 했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K-A-I-R-O-S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3시간이 3분 같죠. 그리고 10시간이 막 10분 같죠.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싫은 놈하고 있다. 여기 강의를 이렇게 지루한 강의 듣고 있다. 그럼 막 2시간이 20시간 갖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상대적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객관적 시간이다. 달력마다 넘어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역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역연령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얼마냐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신장연령 이게 어머님이 병원에 가서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오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격적인 느낌으로 받게 돼요. 뭐냐면 현재 우리 애기 키가 몇 살 정상 어린이 신장의 50%에 해당되느냐가 신장 연령이에요. HA라고 합니다. 하이트 에이지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애가 지금 만으로 7살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 애기는 만 4돌 정상 어린이의 신장의 50%야. 그럼 너는 4돌 신장 연령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오면 3년이나 뒤처진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뭔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서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골 연령은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뼈나이죠, 뼈나이.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저도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어린이 전문학원을 오픈을 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한의사가 지금은 이제 또 초음파 방식의 성장판 검사하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엑스레이 방식의 성장판 검사하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 화보라 획수, 크기, 모양, 농도 막 이걸 가지고 교과서 옆에 판때기 옆에 놓고 우리 애기의 현재 상황을 이러니까 현재의 뼈 나이가 얼마인지를 막 열심히 계산했던 그런 추억의 시간이 흘렀어요. 20년 전인데 지금은 그런 노동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엑스레이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면 5초도 안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우리 애기는 뼈 나이가 얼마야? 라고 바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점점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한 8,000원만 내면, 8,000원? 뭐 7,000원만 내면 그걸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그걸 공짜로 해준 데도 있습니다. 10,000원 이하니까. 자, 유전적 성장 예측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종 신장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최종 신장 예측이라고 하는 건 커봐야지 않습니다. 이건 예측은 예측일 뿐이에요. 옛날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런 개그 콘서트 얘기가 있었지만 예측은 예측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수렴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후성 유전학 그러면 안 와닿을 거니까 제가 후성 유전학을 말씀드릴게요. DNA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도 중요할 수 있지만 비유전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키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너무 함부로 미리 포기하지 말자. 가능성이 있는 걸 차단하지 말자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냥 허황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후성 유전학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꼭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식물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민들레 다 아시죠? 민들레. 한의학에서는 민들레를 약으로 씁니다. 호공염이라고 하는 염증, 항염증 천연 물질이 민들레예요. 그래서 민들레 차 같은 걸 먹으면 감기 같은 것도 잘 나을 수 있고 감염에도 좀 이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천연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게 호공염인데 뭐 그건 모르셔도 되지만 민들레 홀시되어라는 혹시 노래를 아시나요? 제목만 알아요. 들어보셨으면 연식이 좀 있을 거예요. 민들레 홀시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80년대 중반에 박미경이 강변가요제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곡입니다. 자, 민들레는 이제 포자 방식으로 번식을 하잖아요. 쫙. 그래서 민들레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바이툼에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발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DNA는 똑같아요, 민들레가. 그런데 딱 떨어진 다음에 씨앗을 틔워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될 때, 성장을 해야 될 때, 따뜻한 기후라고 판단을 민들레가 하면은 위로 자랍니다. 똑같은 DNA인데. 그리고 약간 서늘한 기후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판단을 하면은 옆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표현형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피노타이픽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표현형 가소성이 DNA는 동일합니다. 이게 민들레만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동물의 예를 제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붉은 귀 거북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저도 못 봤지만 빨간색 귀를 가진 거북이. 걔네들은 산란을 하잖아요. 알 상태로 산란을 하잖아요. 거북이가. 그런 다음에 바다도 온도가 있잖아요. 수온이 따뜻한 난류도 있고 한류도 흐르잖아요. 근데 난류가 영향을 좀 많이 끼쳐가지고 30도 이상의 수온이다. 라고 알이 판단하면 똑같은 DNA 수정난 상태인데 암컷 거북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29도 이하면 수컷 거북이가 태어나요. 여러분들 안 믿어 저를 보니까 지금 저쪽 사기꾼 새끼가 이상한 사기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 사실은 수성유전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꿀벌입니다. 여러분들 벌꿀 좋아하시죠? 꿀벌 다들 보셨죠? 꿀벌의 세계를 한번 보죠. 꿀벌은 여왕벌과 일벌로 나뉘잖아요. 굉장히 친사회성 동물이잖아요. 여왕벌과 일벌은 운명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꿀벌의 일벌로 이렇게 운명 지어진 애들은 6주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생식 기능도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손도 못 낳습니다. 그리고 6주밖에 못 사는 6주 동안 일만 하다 끝나요. 그런데 여왕벌은 어떻습니까? 이 일벌에 비해서 덩치도 엄청 크죠. 성장률도 엄청 좋죠. 그리고 얘는 1년에서 3년을 살아요. 그 생식기관이 엄청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손을 엄청 많이 낳죠. 크기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자, 제가 퀴즈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벌과 일벌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저께 어떤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완전히 귀족과 천민이니까 그럼 뭐 가족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답도 있었었는데 가족 관계입니다. 여왕벌이 나와서 일벌이 네. 되지 않아요? 여왕벌이 다 낳잖아요. 아, 그러니까 키워서 저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들 부자 관계? 뭐 그런 모자 관계라던가 뭐. 저도 세대가 다르다. 네. 아, 틀렸습니다. 정답은 일란성 쌍둥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여성입니다. female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란성이 아니에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다 똑같아요. 일란성입니다. 그런데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유충 단계, 애벌레 단계에서 먹이를 공급받을 때 로얄 젤리를 계속적으로 먹은 애들, 즉 후속 유전학적 자극을 섭생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받은 애들은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처음에 2, 3일만 로얄 젤리를 받아 먹고 나머지는 일꾼 먹이가 따로 있대요. 일꾼으로 갈 애들한테 주는 먹이들. 일꾼 먹이를 먹인 애들은 DNA가 동일해도 다른 어떤 운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음식과 관련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반증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꿀벌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성전과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은 우울한 사례가 유럽에 하나, 동북아시아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하나는 북한이죠. 제가 북한을 2006년도에 한 번, 2007년도에 한 번, 두 번 평양과 개성을 방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좀 이렇게 창피할 수 있을 만한 자랑스럽지 못할 만한 통계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현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게 분단된 지가 70년, 8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500년, 1000년 동안 같은 할아버지 조상을 가진 DNA가 동일한 인구군이라고 그냥 할 수가 있겠죠. 조선도 통일국가였고 고려도 통일국가였고 통일신라도 통일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류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키가 몇 센치 차이가 나냐면 70여 년 만에 10에서 15cm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DNA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유럽에도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그 뭐냐면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통계가 잡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키 큰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아주 안타까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치로부터 침입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에 이 사람들이 레지스탕스가 엄청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복을 위해서 나치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겨울에 식량을 봉쇄해버립니다. 식량 공급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22,000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22,000명,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벵골만 사태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후에 여기에 통계조사, 추적 관찰을 안 한 거고요. 여기 22,000명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주 지독해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고 통계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치 패민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겁니다. 더치가 네덜란드죠. 패민이 기근이잖아요. 코호트 스터디, 요 동일 집단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던 임산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출생한 애기들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그 애기들이 차후에 임신했을 때 그 손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때 임신을 했던, 참고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는 오드리 헵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평생 동안 기침을 많이 하고 만성호흡기 질환 환자였고 평생 동안 빈혈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유전적인 후속 유전학적인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기근을 겪은 그 겨울 대기근 한 계절만 기근을 겪은 거예요. 1944년에서 1945년 그 사이에 연간에 그때 태어난 애기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성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장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당뇨병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현병, 정신분열병 유병률도 높게 나왔다. 그리고 그거는 세대를 거쳐서 유전된다. 즉 경험을 통해서는 유전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라마르크의 주장 아시죠? 용물 요소설이 폐기됐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수성 유전학은 용물 요소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이 후성 유전학과 관련되어서 키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라는 최근의 책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장동건하고 고소영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수근하고 만약에 송은이하고 결혼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둘의 자녀가 똑같이 남자, 똑같이 여자가 태어났을 때 축복받은 유전자, 키 큰 유전자를 받았을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크겠지, 얘네들은 당연히 적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엄마 아빠 키를 합산한 거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남자는 6.5, 여자는 마이너스 6.5를 하는 게 유전적인 성장 예측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PAH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표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퀴즈. 왜 플러스 6.5를 하고 왜 마이너스 6.5를 할까요?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민족에서는 이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인종 집단은 남녀 키 차이 평균 통계가 13cm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적인 수렴값에 기반해서 부모님 합산 키 다음에 2로 나온 다음에 플러스 6.5 마이너스 6.5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cm 차이가 남녀 키 차이다. 같은 인종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고소영과 장동건이 결혼한 다음에 아기와 이수근과 만약에 송은이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PAH 값이라고 하는 거 아기 엄마 아빠 키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남자는 6.5로 한 그 값 여기도 남자라고 했었을 때 그 값을 최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7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양육되지 못한 방치된 고소영 장동건 아기는 마이너스 7로 만약에 방치됐고 이수근과 송은이가 아주 잘 양육이 됐다면 플러스 7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둘이 키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유의미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한의학적 성장 치료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현대과학적인 논문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차성 성장장애도 있고 2차성 성장장애도 있는데 사실은 2차성 성장장애로 한의원에 제일 많이 오는 넘버원이 여기 보시면 영양결핍이 의학교과, 양의학 교과서에도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잘 먹지 않고 편식하는 습관을 장기간 가졌을 때 키가 안 자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제가 안 써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는 꼭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관리를 하실 때 꼭 써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냐? 한방성장 클리닉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방성장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수학이라는 애가 성장에 대해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그 성장 특허 들어간 한약을 먹으면 아니면 GP 뭐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쫙 분비가 돼가지고 혈중에 분비돼가지고 뭔가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마음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한방성장 클리닉의 장점이 전혀 아닙니다. 한방성장 클리닉은 그런 양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정성적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는 항상 쑥쑥보다는 튼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성장의 발목 잡고 있는 인자들 7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인자 7개를 가중치를 둬서 하나씩 도미노로 엎어뜨려 나간다. 라고 하는 정성적 관점이 진정한 한의학적 성장 클리닉의 장점이다, 매력이자 저는 특화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있어서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7가지 인자가 있는데요, 어머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성장 상담을 시작하시면 딱 좋은 성장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메모로써 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성장 영양결핍이 넘버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성적인 식욕부진, 그리고 편식, 즉 불충분한 영양 공급 또는 불균형한 영양 공급이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넘버1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밥만 잘 먹게 만들어도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저는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아요. 밥을 잘 먹게 만들어드리면 한약을 처방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의지적으로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어떤 음식에 대한 인상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밥 많이 먹으면 내가 살찌면 안 돼. 그러니까 키보다도 얘네들은 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다 이상화를 시키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안 먹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한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 중에서 뭐 진피라든지 아니면 산사춘의 원료가 여러분들 술 중에서 산사춘 아시죠? 산사춘의 원료가 되는 산사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한방 소화제예요. 흡수의 효율성을 좋게 만드는 대표적인 한약인데,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화기의 흡수의 효율성,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한약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에다 포커스를 맞춘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장에다 포커스를 맞춘 약을 쓰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머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을 안 듣게 되는 좋은 저만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애들은 공급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소화기 내에서 한마디로 흡수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쪽쪽쪽 잘 빨아들여서 공급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 애가 살이 좀 붙네? 키가 좀 커 나가네? 패치업이 돼 나가네? 라고 하는 수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게 입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상담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첫 번째가 어쨌든 만성 시도부진과 편식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만성적인 호흡기계 감염입니다. 이거를 영어 대문자로 RRTI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R은 recurrent라고 하는 겁니다. recurrent가 RECURRENT예요. recurrent, 재발성, 반복성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R은 respiratory, 호흡기를 의미하는 거고 T는 track, 그리고 I는 infection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RRTI 클리닉 뭐 이렇게도 저희 블로그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기에서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고 감기에서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꼭 중이염 가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꼭 편도염 가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꼭 결막염 가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꼭 축농증 가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꼭 기관지염 가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꼭 폐렴 가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처방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항생제를 오랫동안 많이 남용을 하면은 장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장애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그래서 잦은 호흡기계 감염과 합병증 그리고 그로 인한 과도한 항생제 복용 그리고 항생제뿐이 아니고 제가 양방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라벨 드러그라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오프라벨 드러그 들어보셨나요? 온, 오프 할 때 그 오프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이픈을 쓰고 우리가 옷에 라벨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라벨을 쓰고 드러그.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미승인 약 또는 허가 외 약으로서 쓰고 있는 걸 오프라벨 드러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애기들한테 처방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온라인 드러그도 많이 처방하지만 오프라벨 드러그도 많이 처방합니다. 그게 부작용 발생률이 상당히 높고 면역저하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10개 중에서 1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오프라벨 드러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항생제 복용 그리고 과도한 오프라벨 드러그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 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이 운동과 관련된 건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너무 내성적이어서 너무너무 운동 안 하는 애들도 있죠. 물리적 자극이 안 되는 애들. 그리고 반대로 오늘도 제가 그런 환자도 보고 하는데 삐쩍 마르고 키도 너무 작은데 애도 밥도 안 먹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운동량은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활동성 이런 애기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 연봉이라고 치면은 1년에 10억 연봉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억을 연봉을 받아도 15억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에너지로 갈 에너지 축적이 안 돼 있는 애기들. 그게 세 번째 성장 부진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 여러분들 숙면을 취하는 그러니까 잠을 또 불규칙적으로 자는 것도 문제가 되고 불충분하게 자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잠을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 숙면을 못 취하고 예민한 애기들 일찍 그러니까 너무 쉽게 깨거든요. 그런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잠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자체를 많이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혈중에 있잖아요. 그게 그로스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하고 기랑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키가 안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섯 번째 요인이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인은 뭐다? 알러지입니다. 알러지. 그러니까 비염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두드러기가 있거나 천식이 있는 그런 알러지 병증이 있으면 잘 안 큰다. 그래서 키부터 키워줄 생각보다는 그런 병증들을 치료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으면 성조숙증 경향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키 클 시간이 벌충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 대목에서 제가 비만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하면 왜 성조숙증으로 빠질까요? 비만이 원인이면 성조숙증으로 간다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비만하면 세 단계를 거쳐서 성조숙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한 분한테만 질문, 오늘 아주 좋은 자리 아니죠? 네. 자, 비만하면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지방이 축적되면 우리 뇌는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시킬까요? 지방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우리 뇌에는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네라고 인식을 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시킬까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시킬까요? 식욕 촉진 호르몬은 그렐린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진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 그게 그렐린이라고 하는 거고 식욕 억제 호르몬은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뭘 분비시킬까요? 식욕 억제, 네? 억제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식욕 억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렙틴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니까 밥을 잘 안 먹겠죠. 요 대목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착각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 우리 애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살이 몇 개 많이 찐다고. 그게 원인 결과가 거꾸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했으니까 밥을 지금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밥을 안 먹는데도 뚱뚱한 게 아니고 뚱뚱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렙틴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뇌는 다시 또 어떤 흐름 속에 빠지게 되냐면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잖아요. 자, 그러면 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이 덜 들어오는구나. 영양 공급이 덜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다 다 죽어. 그런 이제 뇌의 인식이 생겨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강화가 되느냐? 성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유전자를 남겨야지. 성적 성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시내의 소나무,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이 많을까요?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을까요?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에 있는 이 매연이 가득한 이 오염, 대기오염이 극심한 이 서울에 그래도 살고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원도 청정 지역의 소나무가 굳이 그렇게 번식을 안 해도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방울을 별로 안 맺혀요. 솔방울을 맺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번식기회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솔방울, 즉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애가 많이 태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세를 이렇게 낳게 해야 된다는 성적 흥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적 신호들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성조숙증이 일어납니다. 그 단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굉장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 다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분이 됐을까요? 57분. 57분이네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냥 뭐 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아실 부분이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그로스 호르몬을 저해시키는, 그러니까 그로스 호르몬 분비를 이니비터, 저해시키는 인자로서 여기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있죠.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여러분들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티솔, 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코티솔 말고 코티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즉 스테로이드를 많이 외부적으로 주입을 받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이니비터, 억제한다. 그러니까 키가 안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GH, 그러니까 그로스 호르몬하고 IGF-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축을 형성해서 뇌하수체하고 그다음에 시상하부, 그러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이 있어요. 그 성선축을 통해서 그로스 호르몬과 관련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송장주사를 맞기 시작한 게 언제서부터냐면 2004년도 FDA 승인 이후입니다. 20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20년 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10살 전이어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한 초기의 어리 어댑터, 애기라 할지라도 지금 30살, 35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성인병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40세, 45세, 50세가 됐었을 때의 장기적인 악영향은 아직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악영향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병력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그거는 팩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퍼포먼스 측면, 안전성 측면 말고 퍼포먼스 측면에 있어서 한방 성장치료하고 양방 성장주사를 같이 복합 병행 투약을 했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포먼스가 성장에 있어서의 퍼포먼스, 안전성 빼고 두 번째 퍼포먼스가 좋은 게 양방 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 두 번째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퍼포먼스가 좋은 게 한방 성장 치료만 받았었을 때 세 번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호르몬 관련된 부작용이 이러이러하게 이제 크라는 키는 안 크고 말단만 크는 그런 정도 있을 수 있고 지방 조직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비용도 양방 성장 주사 치료를 받는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이 들거든요. 그거보다 한방 성장 둘 다 비급여예요. 양방은 3% 미만에 속한 애기들만 급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은 다 비급여인데 비급여끼리 이렇게 경제적인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면은 양방 주사 치료는 보통 1년에 1,000에서 1,500만 원이에요. 근데 한방 성장 클리닉은 한방이 양방보다 싼 거의 유일한 비급여입니다. 이건 한 500에서 700 정도 드니까요. 5, 600 뭐 이런 거 듭니다. 그래서 한방 성장 클리닉의 접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가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인자들을 가중치를 두어서 하나씩 도미노를 엎어뜨려 나간다. 여러분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성장 증진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장이 1년만 했다고 확 좋아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계단식 성장을 한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고 클 때 더 키워주기 위해서 후성 유전학적인 섭생 관리를 해준다. 스트레스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7가지의 정성적인 발목 잡고 있는 인자들을 줄여주거나 없애나간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조숙증과 관련되어서는 뭐 이러이러한 것도 있는데 중국 처방들을 보면은 다 열을 식혀주는 약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허화황증이라고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부족해서 화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이거를 성조숙증의 대표적인 병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에 있는 애기들한테 함부로 홍삼을 주거나 함부로 녹용을 주거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조숙증 치료 처방은 다 여기 보세요. 청열사화, 청열조숙, 청열양열, 고음제라고 돼 있죠. 다 열을 식혀주면서 물을 많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설계된 처방이 성조숙증 치료 처방이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을 가진 애기들, 비만 성향이 있는 애기들한테 왠지 약해 보여. 약간 좀 이렇게 성조숙증 경향이 있으니까 뭔가 홍삼 같은 거 주고, 녹용 같은 거 주고, 이걸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가급적이면 성조숙증이 있는 애기들한테 열을 좀 식혀주는 관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팁으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조숙증에 있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 한약 처방을 적절하게 이런 관점에서 자음 강화시키는 처방을 받으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겠지만, 한약 처방 말고 집에서 한방차처럼 좀 먹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둥글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둥글레가 한의학적으로 대표적인 보음지제입니다. 음의 기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피부 건조증 때문에,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둥글레차를 열심히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청열, 이제 보음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둥글레차, 황정이다. 황정이라고 하는 한의사들은 이제 이름을 써요. 근데 한의사들이 둥글레 이렇게 안 쓸 거 아니에요. 황정이라고 하는 한약재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황정차, 둥글레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물을 많이 먹이라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근데 많이라고 하는 거, 물 많이 먹이라는 거 당연히 국민 상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을 많이 먹이는 것으로부터 성조숙증과 비만 치료가 시작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을 어느 정도로 많이 먹어야 되냐면 이 많이의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는 정성적 기준이 있고 하나는 정량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체중이 있으시잖아요. 애들도 체중이 있잖아요. 체중 곱하기 숫자 33을 한 다음에 단 cc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체중이 만약에 30kg다. 그러면 곱하기 33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00cc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맥시멈 양이 아니고 미니멈 양이에요. 그래서 미니멈 1리터 이상을 먹여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kg다. 그럼 곱하기 33은 대략 1500 나오겠네요. 그게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이니까 그만큼 이상의 물을 먹어라. 근데 더 중요한 정성적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변 색깔하고 연동을 하셔야 돼요. 정량적 지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색깔이 노리끼게 하거나 거품변을 본다면 그건 또 물 부족 신호예요. 왜냐하면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도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잦은 감염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또 뛰기를 많이 하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땀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으면 이 염증 반응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몸의 면역계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대사를 합니다. 그 치료적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배출량이 많고 소모량이 많으면 잔존량 지표인 소변 색깔이 노리끼리 하겠죠.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밝고 옅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물을 많이 먹는다. 라고 하는 거를 성조숙증과 관련된, 아니면 물이 맛이 없다 그러면 둥글레차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모쪼록 제 2시간 동안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그런 정보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강의 정체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